청소년들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예를 들어보면 우선 학교를 안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경우의 청소년들이 부모님들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은 교우들 관계에 있어서 따돌리거나 맞거나 또는 오히려 또 친구들을 또 따돌려서 더 괴롭히거나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백이라든지 또는 마약이라든지 그런 일 있으며, 또 그 결과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학업 성적이 지나치게 저조해서 학교 수업 시간에 앉아있기가 아주 힘든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소년기에 생기는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보면 초등학교 때는 잘 보이지 않던 그런 문제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초등학교 후반기 아니면 심지어는 유치원 때부터 부적응한 문제들을 보여온 경우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가 청소년 때에 꼽히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왜 청소년기에 더 꽃을 피우게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것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어떤 과제나 특징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는 학생들의 그 변화를 외부로부터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전에는 자기 자신이 외부에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사춘기가 되면 자기 자신의 외모가 남한테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해서 비상하게 관심을 갖게 되어서 그 전에 부모님들이 신분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파자마 바람으로나 심지어는 빨가벗고라도 신분을 가져오던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일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고 이제 옷을 챙겨 입는다든지 하여튼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며, 바깥에 나갈 때도 나가는 그 과정에서도 이미 굉장히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제 정말해서 자기의 그 외모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아주 대폭 증대하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의식의 증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식이 점점 더 커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을 나타내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청소년기의 발달 과제라고 하는 정체감 형성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힘으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청소년기 이전에 좀 건강하게 큰 학생들 같으면 이런 자의식이라는 것이 자기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부적절한 면이나 부족한 면이나 심지어는 건강하고 강한 면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해서 친구의 여러 가지 가치관 같은 것을 도입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성장하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지만은 그렇게 건강하게 쭉 살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의 부적절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과장되게 의식되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좀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 자의식의 정대라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행동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버스를 타도 버스에 있는 사람이 사실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다 쳐다보고 있다고 하거나, 또는 심지어는 자기가 무슨 인기 스타처럼 자기를 이렇게 우러러보고 있다든지 그런 식의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환상적인 것 같은 그러한 주관적 인식을 하게 됨으로써 행동이 극단적으로 소심해지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작은 자기 평가라도 영향을 좀 더 예민하게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자의식의 정대라는 한 가지 현상으로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신체적으로 성장이 아주 왕성하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왕성한 그 신체적인 성장과 호르몬의 활동의 결과 오히려 정서적으로는 더 불안정한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의식의 그 정대로 인해서 생긴 불편함이라는 것이 생리적으로는 오히려 더 예민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정서적으로는 보면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우울해지거나 하는 등 정서적인 변화가 더 크게 된다는 것도 청소년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형식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는 점을 청소년기의 변화의 원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에 비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를 파악하지도 않고도 상상이나 추론을 통해서 사태의 여러 가지 경우라든지 사태의 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짐작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 결과로 무슨 이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될 수 있으며,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필요 이상의 주관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특징이 생기게 되는데, 물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경험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게 되기도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불건강하게 성장한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자기에게 부정적으로 지각이 된 어떤 외부의 자극들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인 의미를 더 많이 부여하거나 그것에 대한 전망을 더 부정적으로 하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청소년기에 와서 그 이전에 보지 못하던 여러 가지의 부적응이나 또는 예민한 행동, 앞에 아까 설명한 몇 가지의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발달적으로 청소년기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발달적인 특징에서 그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제일 먼저 자의식의 정대를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왕성한 신체적인 성장으로 말미암아 정서적인 불안정을 겪는다는 것과, 세 번째로는 그 인지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그 추상적, 조작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청소년기 변화의 원인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는 주로 환경적이고 또는 교육적이고 또는 양육 어떤 그 방식에 관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이 왜 어떤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로 환경적인 원인들을 많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이고 체질적인 그러한 요인들도 실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유사한 일을 경험하는 그런 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그것이 좀 더 예민하게 또는 좀 더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이해되는 수가 있고, 또 어려운 과제가 있을 때에 어떤 청소년들은 그것에 대해서 집중을 좀 더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어떤 다른 청소년들은 그러한 그 집중을 좀 더 할 수 없는 그러한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한 차이는 성장 과정에서의 어떤 학습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체질적으로 또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차이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청소년들을 다룰 때에는
언제나 어떤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어떤 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아이의 행동은 문제이고 저의 행동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청소년들의 그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가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 그것은 어떤 레인지나 어떤 범위에서 파악해야 되고, 또 그 청소년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사뿐 아니라 어떤 특성이라는 것을 모두 고려한 어떤 그런 맥락과 타고난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을 고려한 그 결정이 돼야 할 겁니다. 어쨌건 우리가 청소년들의 문제를 이렇게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 그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거나 편안하게 견디기가 참 어려운 그러한 큰 변이를 청소년들의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청소년들이 보이는 그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면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는 어떤 기법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전에 청소년들이 그러한 어떤 그 혼란이나 어려운 시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는 어떠한 속성들이 갖추어졌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 지식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다른 지금 이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경험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사람들이 보다 더 적응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경험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또는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과정이 제공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기초 자료로 삼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어떤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특징 중에서 그 특징을 설명하는 이런 이론 중에서 자주 인용이 되면서도 유익한 어떤 이론적인 틀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오래전에부터 알고 있는 에릭슨의 에릭 에릭슨이라는 사람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발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에릭슨은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이론을 좀 더 사회적인 맥락에서 재해석한 그러한 정신분석 계열의 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에 이르기까지 좀 더 적응적으로 어떠한 도전이라든지 과제를 좀 덜 극단적인 경험을 하면서 소화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에릭슨이 말하는 어떤 종류의 몇 가지 종류의 중요한 발달 과업을 성취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태어나서 0세부터 1살까지 에릭슨이 말할 때에 그 유아는 기본적인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신뢰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규정할 수 있겠지만 세상이라는 것은 대체로 안전한 곳이며 내가 나를 돌보거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대체로 믿을 만한 사람들이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내재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그때 부모님들은 기본적인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주는 부모님들은 대체로 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실하게 만족시켜주는 그러한 양육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 신뢰감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 아동이 여러 가지 부모가 하는 훈련, 예를 들어서 변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습관 기르기 같은 그런 훈련들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어떤 훈련이나 습관 형성을 하는 경우에
부모님들이 지나친 그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때에 아동은 거기서 자기의 그 어떤 조절 능력, 자율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이러면 어떤 자신감, 우리가 뭐 흔히 뭐 영어로 말하면 컴피턴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라는 것이 기본적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이후의 경험에서 차츰차츰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자기의 조절감, 통제감, 뭐 자율성 이런 것이 길러지는 마당에서 또 그 아동은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뭔가를 자꾸 해보는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것이 허용된 그런 그 가정에서 자라나는 동안에 아동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내는 그러한 특질을 유지하고 더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흔히 솔선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선성이라는 것이 그 청소년이 되기 전에 또 갖추어져야 되는 그런 측면이고, 그리고 또 좀 더 신체적으로도 활발하고 자유로워지며 또 그래서 다른 그 친구들이나 또는 외부 세계에 더 적극적인 탐색과 교류를 통해 가지고 아동은 지금까지 길러진 기본적 신뢰감과 유능감과 솔선성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근면한 태도를 길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면한 태도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행동, 원하는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그것을 어떻게 그 계획해서 그 선택한 그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가를 알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태도를 우리는 그 근면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근면한 그 태도가 그 길러짐으로써 결국은 그 아동은 그 차츰차츰 그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유능감이나 또는 그 자율성이나 또는 솔선성이나 또는 근면함이라는 특징을 계속 더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청소년기에 도달했을 때는 비록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특징들, 자아의식이 정대되거나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거나 또는 그 조작적 추상적 사고가 더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적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럽니까? 배경이나 잠재력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소년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헌에서는 약 70% 내지 80%의 그 청소년들은 무사히 그 시기를 통과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20-30% 이하의 청소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7-80%의 그 청소년들은 지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발달 과업들을 대체로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획득해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겪을 때는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문제이며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은 더욱더 자기의 능력이나 또 신뢰감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그 청소년기가 거의 끝나갈 때쯤 되면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나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바라는 사람인지, 나는 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러한 생각을 좀 더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를 분명하게 의식해 나가고 남과의 구별을 좀 더 뚜렷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발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상담에서 말하는 대표적으로 로저스라는 사람이 말하는 존중과 공감과 수용, 이러한 일들을 실천해 나가고 그런 관계를 제공하기만 해도
그 사람들은 건강하게 별 큰 문제 없이 성장해 나간다고 기대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30% 이하에 있는 학교를 매일매일 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까 얘기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부모하고 심한 갈등을 갖게 된다거나, 또래와의 관계가 아주 불안정해서 소외되거나 외롭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소외시키고 때리거나 그러한 그 행동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오히려 관심이 되고 아마 선생님들의 관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어떤 그 내용에 비추어서 얘기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지금까지 그 기본적 신뢰와 또 뭡니까 유능감이라든지 솔선성이라든지 아니면 근면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이 상담 활동이라는 것은 결국은 교육 활동의 한 중요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학생들에게 불가능하게 보이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학생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20대, 30대, 40대에 자기의 역할을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 학생들이 그러한 특징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학교를 다니거나 청소년기에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유능감이나 솔선성이나 근면성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사실 쉽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청소년이 보이는 행동이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그런 어떤 정서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며,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지금 현재로 주어진 어떤 과제, 예를 들어서 공부라든지 교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맺는 능력이라는 게 아주 뒤떨어져 있는, 많이 저하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그것을 강화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이제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에게 어떠한 그런 특징들을, 능력들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것을 해주는 만큼 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보면, 우리가 교육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간에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청소년들이 결국은 훌륭한 삶을 살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서야 갖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교육이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우리 앞에 앉아 있는, 또 우리를 만나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청소년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저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 이렇게 뭔가 거부감을 느끼며 많은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또 뭔가 희망을 느끼기가 참 어렵고, 그래서 이 관계를 그 사람들이 그러한 건강한 특징을 또는 지나간 발달 과업을 기르도록 기회를 여러 가지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제공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청소년을 만날 때 그러한 거부감이나 또는 어떤 염세적인 어떤 생각이나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극복하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상담자로서 내담자를 만날 때에 비록 문제가 있는 내담자가 아니라도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내담자가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내담자가 내 취향에 맞아서 막 내담자가 좋아질 때에 또 저는 그 어떤 객관성을 가지고 내담자를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사실 그런 좋아하는 경우보다 싫어하는 경우가 더 그 사람을 돕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대하면서 좋고 싫다는 어떤 주관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데, 그러한 태도라는 것은 어쨌건 내담자를 돕는데 좋은 유익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록 자연스럽다 하더라도 그러한 태도는 어떤 식으로라도 조절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부적응적인 행동과 우리의 기대에 맞지 않는 외모를 보이는 청소년들을 다룬다, 만난다는 것은 유쾌한 문제라고, 유쾌한 일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또 다른 변인을 생각해 보면, 그러한 불유쾌감이나 또는 부정적인 태도가 우리라는 상담자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보면 굉장히 지나치게 심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서 내담자를 건성으로 대하거나 또는 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상담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주입하려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들 중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면, 선생님들은 특히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무언가를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학생을 만났을 때, 제가 짐작할 때 선생님들은 무언가를 해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인내라든지 또는 이 학생에 대해서 설득하는 행동이라는 것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정도가 더 심할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 사실 많은 청소년들이 교무실에 가거나 또는 학생 지도부실에, 학생 주임실에, 학생부장실에 가면 학생들이 거의 말을 잘 안 합니다. 내가 상담자로서 또는 지도교사로서 온화한 태도를 보여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 설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더욱더 강하게 귀를 막아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 내가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내 마음을 열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필요한 통제를 하려는 의도가 있나 없나를 생각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마음이 열어지는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문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어떤 식으로 평가되고 있을 거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고, 또 자기의 행동을 스스로도 다른 일반 적응적인 학생들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기의 독특한 어떤 입장에 대해서는 선생님이나 부모가 알 수가 없다는 그런 이미 어떤 일종의 기대를 포기한 그런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에게 다가가고 함께 관계를 맺는 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개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고,
우리 내면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 때문에 개방적 관계를 맺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그 학생이 벽을 조금씩 허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서 방해가 되는 제 첫 번째 요소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그런 어려운 그 청소년들의 문제를 다루는 데만 극복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을 대하는 일반적인 그 태도가 결국은 그 문제의 청소년을 대하는 태도와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청소년들을 좀 편안하게 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그 관계에서 우리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덜 주장하는 그런 태도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 제한이 되어서 이 말씀을 더 오래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담자로서 또는 그런 학생을 도우는 교사로서 제가 믿기로는 가장 중요한 그 능력 혹은 변인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또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편안하고 편견 없이 또는 내 주장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만나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아무리 그 이론 공부를 많이 하셔도 그러한 태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맺기가 어렵고,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접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그 편안하고 또 그 편안한 마음을 갖추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또 다른 변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 청소년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야만 되는가를 이해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가는 사람을 예를 들어보면, 학교를 사람들은 다 학교를 가고 싶어 합니다. 또는 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적어도 우리나라 학생들은 아프거나 죽을 병이 아니면 학교를 가야 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데 소위 문제 학생 중에는 거의 내면화된 그런 삶의 법칙을 무시하거나 깨워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생님들이 아플 때에 오늘 출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날은 과연 며칠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매일매일 오늘 출근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까? 이제 그와 같은 그 결단을 내리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매일매일 가지 않으려는 학생이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를 가지 않는다 이러면 흔히 습관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은 회피한다거나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교에를 가게 만들려면 그 반대 성향, 자신감이 있는 사람 또는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석을 하는 학생들도, 장기 결석을 하는 학생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일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가가서 해결하는 능력을 충분히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무슨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목적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학교를 안 갈 때 그 목적이라고 할 때는 내가 몸이 아파서 내 몸을 쾌유하게 만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물론 뭐 몸이 아픈 경우도 있지만은 학교에서 받는 모종의 어떤 정말로 견디기 어렵고 소화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맞춰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더 이상 겪지 않거나 그것도 목적입니다. 그렇거나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일이 학교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다른 일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를 가지 않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고 그 행동의 변화를 시도할 때에 그것을 어떤 결핍 요인이라든지 어떤 결핍 모델로 생각해서 그 결핍된 것을 갖추어주는 일을 하려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그 행동을 어떤 목적을 가진 행동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목적을 파악을 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인 문제 청소년도 자기가 문제를 가지거나 뭔가 결핍이 된 그런 환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현재 내가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삶을 살면서도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거나 또는 내가 일을 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그러한 인식을 해서 가령 상담이라고 할 때 상담의 과정에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 속에서 적응적인 맥락에서의 목적을 찾아내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 내담자를 공감하는 모습도 훨씬 더 풍부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자네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뭐 이것을 더 갖추어야 되고 뭐 또 하다못해 더 참아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그 말을 우리는 부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뭔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도움을 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네가 지금 학교를 가고 있지 않으면서도 자네가 지금 무언가를 자네의 삶을 위해서 중요한 무언가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방법을 이제 그 목적 때문에 이렇게 학교를 가지 않는 방법을 택했구나 는 식으로 나에게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문제 학생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심을 갖게 되고 내 자신의 목적을 존중하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사람이 됩니다. 우선 이래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내 자신이 더 편안하게 되며 내가 만나는 상대방의 선생님도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제가 창하는 얘기가 아니고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문제를 보는 방식으로서 그 문제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목적이라는 그런 개념틀을 이미 한 70년 전에 이렇게 제공한 바가 있고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의외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수용되고 실천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자주 관찰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게 무엇가 부족한가를 생각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데 저희들이 그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오는 동안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대부분의 피드백이 바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게 하는 것들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뭐 정확하게 그것 때문인지 제가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한테 그러한 그 피드백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다룰 때에 그 문제가 그 결핍이라든지 부족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에서 이해되는 버릇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 하고 추측을 하게 되는데 어쨌건 우리의 내면에서는 그러한 태도가 너무나 뿌리가 깊어서 실제 어떤 사람이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특히 이 문제를 가진 부적응적인 사람에게서 그것을 보기가 아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제가 경험해 온 바로는 그것이 이 사람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그것을 기르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립하기가 더 쉬운 것이며 그러한 태도는 로저서의 무조건적인 존중이라든지 공감이나 수용을 하는 데에 훨씬 더 효과적인 태도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현재 필요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대하게 되면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마음을 많이 개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도 모르게 이 사람의 관점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존중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다르게 보면 관용과 허용을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어떠한 발달 과업이 성공적으로 성취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과제들, 기본적 신뢰나 유능감이나 자율성이나 솔선성이나 건면성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발달적인 특성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주위의 중요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허용과 관용의 태도로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아동이나 지금 이 문제 청소년들이 자기 삶을 확인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을 또 실천해보고 그것으로부터 삶을 다시 확인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신뢰감이나 또 자기의 어떤 특징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경험은 바로 다름 아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 사람에게 개방하는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삶의 선택 방식을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됨으로써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들은 그러면 저는 이런 상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하게 해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고 싶을 겁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항상 No,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그러한 발달적인 긍정적이고 적응적인 발달 과업을 형성하기 위해서 부모로부터 관용과 후용적인 대우를 받은 동시에 언제나 항상 제한과 한계를 받으면서 자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도 관용과 허용과 함께 이 학생들에게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제한을 가하게 되는 것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을 가했을 때
청소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것은 해줄 수가 없거나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청소년이 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하거나 청소년이 알게 모르게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특권을 자기만 예외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를 특별히 자기의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고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은 바로 우리가 들어줄 수 없는 제한을 가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결국은 이 청소년들도 아무리 우리가 관념과 허용과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어 나간다 하더라도 바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관념과 허용과 리미트 세팅이라는 그 경계를 짓는 한계를 짓는 일을 일관되게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을 잘 성공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때에 그 청소년들은 좀 더 자기 자신을 수용해 나가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신뢰하는 능력이 성장하게 되며 남과 자기를 구별하는 능력과 또 힘든 일을 좀 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성장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루아침에 우리가 이런 일을 몇 달을 줄기차게 실천했다 해서 그 청소년이 그 시간 안에 딱 변해서 우리가 원하는 적응적인 모습을 갖추게 될 거다. 그렇게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는 많은 그 편차를 생각해야 되는데 종종 우리가 열심히 성심껏 우리의 어떤 그 건강한 태도를 유지할 때에도 청소년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그 적응적으로 쉽게 되는 경우가 적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때에 청소년은 어떤 다른 경험보다도 자기를 되찾고 자기의 중심을 잡는 일을 상대적으로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생각이 나는데 옛날에 어떤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년은 학교를 가기가 싫어해서 부모가 아무리 설득을 하더라도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가 그 학생이 원하는 대로 결국은 주유소 취직을 하게 했는데 주유소 취직을 해서 석 달도 가지 않아서 주유소가 너무나 힘들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는 다른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또 다른 제안을 했었고 그러한 제안을 부모가 그 아이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방식과 선택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허용해 주었을 때에 2, 3년이 지난 후에 그 학생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적응적인 사람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례가 똑같은 사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2,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경우에도 학생이 금방 선생님의 태도에 따라서 모범생이 되는 그러한 변화는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생님의 그러한 태도는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서로 학교를 다 마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른 어떤 도움보다도 자기를 회복하는데 더 유익한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 개인이 그 학생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그 원론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청소년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만은 부모님과 선생님
또는 또래 또는 뭐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는 어떤 체계적인 접근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팀 접근이라고 합니까? 어떤 다양하게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관련된 사람들의 개입을 조정해야 되는 그러한 과제가 상담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조정하는 한편 부모님이 그 학생에게 훌륭한 그 조력 상담자가 되도록 해야 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훌륭한 조력 상담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 관계된 중요한 사람들의 역할과 또는 그 사람들의 기능을 조정하거나 향상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다 여러 통로를 통해 가지고 그 청소년이 일관된 피드백을 받고 또 일관된 방향으로서 그 행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청소년 상담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상담자로 하여금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 우리가 뭐 수업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서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능력,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도 선생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에너지가 뭐 충분히 남아있을 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지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석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과의 그 내담자의 관계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또 내가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고통스럽지 않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내가 얼마 있지 않은 시간과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좀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상담은 쉬운 일이기보다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수록 그 상담의 성과에 대해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 성공과 실패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그 마음의 태도나 그런 태도를 갖는 연습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